제가 오늘 강좌는 이제 그런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설명이고요. 일단 제가 선불교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불교가 인도 사상이잖아요. 인도에는 다양한 사상이 있어요. 오늘날 인도의 사상은 인도의 사상과 문화 체계는 소위 그 종교적으로 보면 힌두이즘. 힌두라는 말은 인도라는 말이에요. 인도의 민속 종교죠. 민속 종교인데 다양한 철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자기들이 그에서 이렇게 불쑥하고 독특한 철학이 몇 개 나와요. 인도의 고대 철학을 보면은 자이니즘이 있고 짜르바카 철학이라는 게 있고 불교가 인도의 전체적 흐름에서 좀 예외적인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불교에서 나온 게 불교예요. 인도 전체의 다양성 속에 주류는 힌두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좀 이단화의 발상들이 몇 개 튀어나오는데 하나는 철저한 유물론이 있고 하나는 짜르바카 불교하고 자이니즘이라고 해서 자이나교라고 해서 불교하고 매우 비슷한 그런 게 나오는데 불교가 사실 인도 정통 전체적인 그 주류에 보면은 이단화예요. 이단화인데 이 불교의 사색과 철학이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인도적인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런데 아이디어를 완전히 바꿉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불교 그러면 업보 사상, 윤회 사상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불교 사상이 아니에요. 힌두이즘 전통, 인도의 전통 문화인데 불교가 그걸 갖고 해석을 완전히 따로 해버려요.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업보 사상. 하여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힌두이즘이 철학적으로 이게 체계화 점점점 돼가지고 힌두 철학이 나와요. 뭐 상키아 철학이니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철학적 아이디어와 사색이 거의 불교를 그대로 답습해요. 자기 정당화를 해요. 불교가 인도의 사상 중에 한 사상인데 이게 인도에서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어떻든. 그래서 지금 말하는 중앙아시아 무슨 스탄 하는 게 있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투르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뭐 거기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까지 스탄이라는 이 중앙아시아가 인도 문화가 불교가 그 흐름을 중앙아시아를 돌아서 중국 북쪽에 우리가 중국으로 들어와요. 이 히말라야 산맥이 맥혀서 그게 우리가 중앙아시아를 인도에서는 그 지역을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 그걸 서역이라고 그래요. 서역은 인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실크로드에 다양한 문화가 합쳐서 언어도 이중해. 인도 것도 쓰고 중국 것도 쓰고. 그래서 그걸 거쳐서 소위 실크로드를 타고 인도 문화가 중국 문화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떻든 중국화가 돼가요. 중국화가 되는데 중국에서 가장 중국다운 불교, 인도 불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인도에서는 볼 수 없던 중국다운 새로운 불교 문화를 만들어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아까는 하나는 선불교, 하나는 화엄철학이에요. 이거는 인도의 오리지널을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우리나라 문화의 불교 문화의 가장 정수 두 개 뿌리가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인도의 원형을 타진다고 해서 서승불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문화하고 우리가 흡수했는 맥락하고는 다른 호흡이에요. 거기에서 견조가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니까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거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인도 문화가 갖고 있는 거하고 중국 문화가 갖고 있는 게 융합을 해서 새로운 문화를 조형한 거죠. 인도 것이 오리지널이니까 중국 거는 가짜다. 그건 아니고 팩트로서는 그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사상이 누가 오해하냐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나름대로 자기 칼라로 나름대로 재생성해 왔는 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불교하고 이제 화엄철학인데 이 둘 다 장자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선불교는 왜 중국 불교가 인도 불교하고 완전히 다르냐? 기본적으로 목적부터가 같은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인도는 해탈이, 다 불교의 목적은 해탈이잖아요. 해탈은 어떻게 하냐? 중국은 업보 사상에 의하면 해탈은 우리가 육도 윤회에 있으면 예를 들면 미륵불처럼, 미륵불의 스토리가 제가 간단히 했죠. 석가모니가 제자가 마이트레이가 제자거든요. 제자 보고 니도 인간으로 태어났고 나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난 요번에 부처가 됐어. 깨달음을 완성했어. 너는 요번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요번엔 안 돼. 한 바퀴 돌고 다시 네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네가 내 다음에 넥스트의 부처가 될 거다 하고 수기를 줘서 그게 미륵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냐? 56억 7천만 년이. 상상도 못한 일. 인간의 역사 지금 2만 년만 넘어가면 몰라요. 잘 모르는데 56억, 지구 나이가 과학자이면 45억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장 빠르다는 56억 7천만 후에, 그러니까 인도의 발상은 뭐예요? 내가 부처가 된다는 건 내가 지금 몸을 타고 이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조그마한 억겁의 축적 수행과 과정을 겪은 다음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불교는 뭐예요? 지금 너가 완성자다. 부처가 됐어. 지금 너가 여기서 부처가 되라. 이게 목표죠. 이게 어떻게 같으나요?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너가 부처야 라고 얘기하는 바에서 인도 발상에서 나올 수가 없는 발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동등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혁신적인, 불교의 인도 불교에서 보면은 중국 불교는 혁신적인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주장한 사람이 이 소위 중국의 선불교. 불교의 흐름 속에서 가장 혁신적인 불교가 선불교예요. 이 선불교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선불교는 인도 불교에 전혀 볼 수 없는 혁신적인 새로운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에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불교의 그런 사상이 인도의 정신을 확 퍼져나가요. 거의 주류가 되죠. 그 당나라 중반기에 해능이란 혁신가가 나타나서, 물론 그 뿌리를 인도와 연결시켜서 달마가 왔다는 신화도 만들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이 정착하는 거는 해능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보세요. 해능이 말과 글 쓰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육조담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전이라는 게 뭐예요? 텍스트가 있는데 이 불교의 텍스트에서는 소위 경장, 논장, 율장, 경율. 경은 석가모니 부처가 했던 말을 기록한 거고, 율이라는 거는 석가모니의 그 사상에 맞는 우리 인간의 행위 규범이에요. 행동을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걸 모으는 게 율장이에요. 논장은 그 불교를 연구한 사람이 그 두 개를 놓고 리뷰를 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는 일종의 논설이죠. 논의죠, 논의. 논장이라고. 이게 세 개 텍스트가 이제 불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가 한 말을 기록한 게 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7세기의 중국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시대의 해능을 보고 해능은 부처니까 해능이 말한 것은 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육조담경이에요.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나요? 인도에서는 그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죠. 해능은 살아있는 지금의 부처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해능이 말한 것은 경전이에요. 그게 중국 얼마나 혁신적인 인도 불교냐. 그래서 저는 불교의 본질을 제대로, 인도에서는 당대의 억압적인 사회 시스템의 억압적인 문화가 한 인간의 옥죄는 정신을 꽉 재고 말은 맞아도 개개인 살아가는 존재의 진정한 해탈을 주눅들어서 말 못한 거예요. 사실은 석가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말하는 것이 중국 불교다. 그것이 선불교다. 이들은 당당하게 자신이 부처의, 지금 현재 나는 부처이고 부처의 행동과 말을 그대로 실현한다라는 자신감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죠. 그런 사례를 모은 것이 벽암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100개의 사례를 모은 게 벽암록이에요. 오늘은 이 벽암록에 운문이라는 사람이 벽암록 100책 중에 운문의 공안이
우리가 화두 또는 공안이라는 건데, 이것의 핵심은 오늘 또 제가 그 54책 앞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제가 주는 프린트물에. 앞에는 뭐 제목은 중요하고, 두 번째, 생사란 무엇인가? 살아있다, 죽었다라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여기 계신 분들도 연세가 이제 들으면은 내가 산다는 게 뭐지? 지금 살아있다는 게 뭐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지금은 보니까 죽는다 그래도 그렇게 두렵지 않죠? 이렇게 힘들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것이 심리적인 뭐든 어떻든 따라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다시 뭐 간단하게 생사라는 게 뭐 살고 죽는다는 게 뭐냐?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기도 있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육체는 살아있다고 완전히 뇌가 마비돼가 뇌가 작동하고 식물인간으로 있다. 우리가 육체는 살아있는 게 인간이죠. 인간으로서 역할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줄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호흡으로 보지만 의식의 죽음을 죽음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 하는 문제는 그것이 뭐 의학적으로 결정하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삶과 죽음은 결국은 의식의 문제예요. 내가 의식이 작동했을 때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생각의 문제다 하는 게, 이제 그게 물리적으로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삶과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지 하는 생각의 문제가로 귀속된다는 게 결국은.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 불교 지난번에도 제가 고운 최치원을 설명하면서 이 강의를 특강을 하면서 또 여러 번 제가 설명했는데, 불교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의식이에요. 이걸 지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심리라고까지도 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전통적으로 불교에서는 마음. 불교가 다른 문화하고 아주 다른 거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노하우가 얼마나 탐구를 했는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수많은 이론과 경험적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건 뭐예요? 과학이라는 이름 붙이면 뇌과학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의 정신현상, 인간의 뇌의 문제. 유학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이게. 뒷날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어서 마음 심자 하나 가지고 이게 부족하다 해서 막 그 다음부터 확장해 나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성리학의 서경에 나온 16다 유정유일 뭐 있잖아요. 그 한마디 신법이라고 난리를 피우죠. 신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물론 순간순간에 직관적으로 마음에 대한 직관적인 표현 같은 거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든 철학은 성리학 이전에는 없어요. 성리학이 그걸 재완성하는 게 성리학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제가 말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야 하면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의 문제, 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한 노하우, 거기에 수많은 연구를 했다. 이게 불교가 다른 종교 문화하고, 다른 종교 문화가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대해서 수많은 발언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연구한 거는 없어요. 불교만큼. 이 불교가 그게, 그래서 저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불교에서 어느 수많은 사람을 감화시키는 얘기보다는 인간의 정신현상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적인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명상을 통해서 얻은 경험, 뭐 수많은 경험이 있는데, 그 노하우가 불교만큼 정신문화에 대한 축적이, 내용이, 데이터가 축적된 게 없어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뇌과학의 문제가 미래 기술의 핵심이고 한다면은, 불교의 이 뇌과학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
다만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 그 불교는 이 정신 문화에 대한 특징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데이터 모으고 정보 모으고 지식을 축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웃긴다는 거죠. 불교의 핵심은 정신 문화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있고 또 한 개는 뭐냐?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 마음이 있다, 이런 정보가 있다라는 노하우, 지식이 체계로 쌓아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 안에 작동하고 있는 마음을 부려서 내 삶을 개선하는 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내가 뭐 어떻다더라, 데이터가 뭐 실험에 했으니까 어떤 정보가 이렇게 나왔다더라,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당장 그걸 써먹어가지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목적이지. 그게 해탈이지. 어떤 정보를 알고 노하우를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선불교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불교가 인간의 정신현상, 즉 뇌의 문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추구한 결과가 불교가 다른 오늘날 많은 심리학이나 무슨 이 뇌과학에서 얻은 어떤 정보보다도 발견 못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인간의 정신현상, 인간의 지능에 대한 노하우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정신 기능, 즉 마음의 기능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설정해서 탐구한 거예요. 자,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한 개는 지. 인간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는 능력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이 힘, 지가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그러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과학이라는 건 이 힘을 활용한 거예요. 제가 이 벼감독 하면서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날 우리 현대 철학에서 현대가 기술에 하도 새로운 시대가 있고 혼돈의 시대에 오니까 옛날에 미래 예측학자들이 옛날에는 꽤 제법 했는데 요즘은 너무 복잡 변수가 있어서 혼란스러워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살아있는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를 유발 하라리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유발 하라리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지구 위에서 인류가 발전해 왔는 과정을 쭉 설명할 때 인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몇 가지 혁명적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렵 채취 시대.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먹이 채취하고 수렵하고 그게 짐승 잡아먹고 곡식알 골라서 따먹고 그래서 살았던 걸 수렵 채취.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는 지구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 받은 게 1차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지 않고 그 생리를 알아가지고 가축도 우리가 컨트롤해가지고 길러가 새끼치고 먹고 쫓아다니지 않고 농사가 길러서 먹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꿨다. 이게 1차 농업혁명. 두 번째 혁명이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땅 파먹고 먹는 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가축의 힘보다도 기계의 힘,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가 삶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든 라디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수많은 기계를 가지고 이 자연에 오는 어떤 그런 동력을 엔진 같은 거죠. 그런 걸 해서 우리의 인간의 노동력을 확 들어줘 가지고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혁명은 이제 우리 소위 정보혁명, 정보통신혁명. 이게 세 번째 혁명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의 거대한 변화의 역사를 그렇게 서술했잖아요. 유발 하라리가 뭐예요? 그보다 더 궁극적인 놓친 게 있다인 거예요. 진짜 혁명이 뭐냐? 그보다 앞선 혁명. 인류가 지구 위에서 진짜 혁명, 1차 혁명이 뭘까요? 그 사람이 그걸 인지혁명이라고 그랬지요.
인간은 지구에서 왜 이런 뛰어난 존재가 되었는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인지혁명이었다. 그 후에 인지혁명 때문에 농업혁명도 일어나고,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정보통신혁명도 일어난 거예요. 아주 탁월한 발생을 하죠. 이 인지혁명이란 건 뭐냐? 인지, 무엇을 대상을 바라보고 파악을 하고 하는 건데, 여기에 획기적인 혁명적 변화를 인간들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인지혁명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간단하죠. 언어의 사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뇌를 돌리기 시작하게, 여기에 과거에는 그냥 한번 봤던 것이 태그를 붙여가지고 요거는 기호는 요거는 사과, 사람이 움직이면 간다, 요거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픽스를 하죠. 고정화. 그래서 교환하고 축적하고 기억하고, 세상에 이 정보를 축적하고 교환하고 축적할 수 있는 거는 언어의 사용 때문에 한번 보고 그냥 일례적으로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내 경험, 너 경험 교환도 하고 축적도 하고 기억도 하고 다음에 리바이벌 시키고 또 사용하고, 이거는 세상을 보는 알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이게 인지혁명이에요. 지능의 혁명.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지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독특하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는 인간의 역량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것도 잘 알지만 소위 로고스의 발견 아니에요. 인간들이 감성보다는 로고스, 즉 지능이에요. 지라는 문제를 표준화하고 객관화하고 요걸 잘 부리는 노하우, 이것이, 그러니까 나중에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게 나와요. 지능의 힘이야말로 진짜 세상을 지배하는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힘. 이걸 이제 서양은 이걸 가지고 오늘날 뭐 데이터도 만들고 온갖 다 해요. 결국은 우리가 지능의 힘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지능의 힘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타자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이게 뭐 본칙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흘러다면 다 가버렸네. 그래서 불교는 인간의 제일 큰 능력 중에, 우리가 소위 생각의 힘이잖아요. 이 지능의 힘이라는 건. 생각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생각은 언어를 사용할 때만이 생각이 돼요. 언어 사용하지 않으면 생각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어 언어라는 걸 없애버리고 생각해보면 생각이 되는가? 생각이라는 건 언어화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축적하고 교환하고 뭐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알고 몰빵을 해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지능의 힘은 외부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제어력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놓친 게 있죠. 진짜 지능의 힘 놓치는 게, 불교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각이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 각성, 깨달음, 우리말로 하면 깨달음. 이 깨달음이라는 걸 그냥 암하고 완전히 구분해요, 이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왜 불교에 대해서 헷갈리고 모르냐? 지식이라는 것을 축적하고 이 연장성 위에 이게 있다고 착각을 하죠. 깨달음이라는 건 많이 아는 건 줄 알아요. 최고의 아는 거 깨달음인 줄 알아요. 전혀 질이 달라요. 불교는 우리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지능의, 이 뇌의 힘, 마음의 힘 중에 무엇을 대상을 아는 힘 말고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또 다른 힘이 뭐예요? 이 각이라는 말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정의가 왜? 정의를 내리는 거는 지능의 힘이에요. 데피니션은 언어 가지고 하는 장난치는 거니까. 질이 달라요. 이 각을 그러면 어떻게 했냐?
각은 제가 이걸 불교에서는 이 제일 먼저 선불교 들어가면 하는 짓이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온갖 말은 뭐 즉심도 이야기하고 가장 말하는 게 견성이라는 말을 써요. 또는 즉심이라는 말을 써요. 즉심이라는 말을 이래 쓰면 이거는 즉자는 뭐 하고 때 같다고 그랬어요? 타다, 라이드, 타다. 여러분 저 불교 가면 시부도가 있죠. 시부도. 시부도의 마지막 장면이 뭐 중간에 마지막 장면이고 시부도는 뭐냐면 말을 타고 말을 찾는다. 지가 말을 타고 있는데 말을 또 찾아요. 지인되어 있는 말을, 이 선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마음의 힘을 부리고 있으면서 마음이 뭔지 찾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견성만 얘기해. 각을 견성이라고 따지면 견은 보다죠. 보는 거는 우리 눈으로 통해서 바깥을 보는 게 본인 증자잖아요. 근데 이때 보는 그게 아니에요. 뭐가 보느냐 하면은 마음이 움직이는 걸 스스로 봐요.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될 시간이 다 갔는데 왜 이런 말 계속 하지? 하고 난 지금 알아요. 내가 사용하는 내 부린 걸 나는 알아요. 각지에 스스로 알아요. 이게 무슨 힘이냐 하면은 자기 프레임을 스스로 깨뜨리고 창조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끝까지 고정화시켜 데피니션을 줘야 돼요. 전혀 우리가 왜 마음이 옥죄해가지고 왜 해방되지 못했는가? 언어를 사용하고 생각을 하면 마음을 규격화시키고 틀을 만들고 고착돼요. 그러나 흐르는 현상은 시대대로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면 다 달라요. 그런데 언어라는 걸 데피니션 주면 이거 안 맞게 돼 있죠. 항상 마음을 고정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할수록 사람이 답답한 거죠. 안 맞죠. 그래서 마음을 해방시키는 힘은 내가 보는 거는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냥 언어를 사용할 뿐이지 데피니션을 고정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어떻게 그런 줄 어떻게 아냐? 자기가 마음을 사용한 자기가 지금 생각을 할 때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다는 걸 스스로 보면은 이걸 해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옥죄해 있는 마음의 틀로부터 스스로 해치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제가 이 얘기하는 순간에 여러분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뭐 이거 수없이 반복하는 건데 간단해요. 그럼 시장님 아마 주무실 때. 네. 명상의 시간. 예, 알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불교가 왜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가? 인간의 정신적 힘에 우리가 각이라는 힘, 즉 지능의 힘과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을 발견하고 그걸 끝까지 활용해서 자기 자신을 직접 활용해서 자기 삶을 해방시키고자 했다는데 이 선불교의 핵심이 있어요. 그렇게 알면 이 선불교 전체적 요약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칙은 이런 겁니다. 이게 본칙만 볼게요. 본칙만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운문이라는 사람이 어떤 스님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운문 스님이 그 스님을 보고 요즘 어디에 있다가 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객승이 서선사라는 절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운문 스님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서선사에서 요즘 무슨 얘기를 하던가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이 승려가 손을 불쑥 내밀어요. 뚱 따지거든 소리죠. 그러니까 이 운문 스님이 뭐냐면 한 차례 후를 쳐버려요. 쳐니까 왜 때리냐 이거예요. 아니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그 대또 때리면 어떻게 하냐 할게네. 그러니까 할 말이 남아 있습니다 하니까 할 말이 남아 있습니까 하는 순간에 운문 스님이 지가 했던 거 똑같이 손을 딱 내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둥절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또 한 번 쳐버려요.
이 회칙은 이걸로 끝. 주무시죠. 시장님 주무셔야 되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주고받고 하는 관계는 말을 주고받고 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상대한테 주고, 상대가 하면은 이렇게 오고.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게 최근 이 코로나 사태가 들어가고 정치적으로 전 국민이 두 개로 파트로 쪽 갈라지고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러고 하니까 속이 답답하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 맞는 거예요. 서로가 저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서로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간이 뭐 계명천지에 지금 지식이 발달하고 발달하죠.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몇 번 입력하는 정보에 따라서 내 생각이 그걸로 굳어져요. 객관적인 거 다 자기는 확신과 객관성을 갖고 있다. 내 말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받아들인 말의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물들어가요. 사용하는 틀에 따라서. 이게 가장 강한 게 뭐냐? 그냥 말만 듣는 것만 해도 좋은데 이게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지난번에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말이 우리 뇌를, 우리가 가만히 있는 뇌를 계속 정보가 가만히 있어도 입력당하잖아요.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자기 생각하고 충돌이 나고 답답해요. 답답한데 그래서 제가 뭐예요? 남의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귀신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죠. 전부 귀신 소리예요. 맞다 틀리다는 걸 떠나서 바깥에 입력된 것은 아이고 내 흥분했네 또. 저는 이제 다른 데서요 마비산 나를 마비시키는 말들이 막 들어와요. 침투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침투가 어지러운데 문제는 자기가 그걸 선택하고 자기가 어떤 말과 나도 전달한 걸 남인데 말해요.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에 완벽하게 빠져들어가요. 행동으로 하고 자기가 반복되는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 이해하면 그다음부터 못 고쳐요. 이렇게 편향돼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반복되는 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구글 같은 게 해보세요. 자기가 보는 사이트에 관련된 걸 계속 올라오죠. 물건도 한 개 사면 계속 나오죠. 반복 재생돼요. 그리고 강화돼요. 편향도 강화되고 전부 강화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한 자극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정신이 지정신이 아니에요. 짜증이 나요. 막 밀려오는데 자기 선택과 관계없이 막 밀려와요. 최근에 제가 놀라운 거는 일본 외무부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하다는 광고를 우리가 많이 썼는데 계속 밀어넣어요. 그 독도 저 땅이라고 역사적인 것도 이야기하고 위안부 얘기도 해요. 사람 환장하게.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고도 밀려오는데 우리는 지가 가장 마음이 부드럽고 해방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주변에 어떤 생각들이 물밀듯이 와가 뇌를 물들이고 있어요. 순간순간에 깨어있는 자기라는 걸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책을 보면은 운문이 딱 만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거는 자기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살아있는 내 마음을 행동화시켜 드러낼 수 있느냐. 수없이 바깥에 있는 물밀듯이 오는 나하고 관계없는 정보들이 밀려와도 그 속에서 나의 살아있음에 깨어있는 나의 정신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예요. 그거는 순간에 결정하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휘말려오는 물결에 휘말려가 그냥 휩쓸려 가죠. 자기란 존재가 없어져요. 그래서 스님이 뭐라 하냐. 자, 어디서 왔느냐고 언어로 말하죠. 표준화시킨 말로 했어. 이거는 생각을 하겠고 이 사람이 뇌를 생각의 틀 속에 집어넣어서 물으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게 말로 하잖아요. 말이라는 거는 뭐 상대의 이미 운문이 말을 통해서 물었을 때는
자기의 말을 그 사람의 프레임 속에 나의 말을 덮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왔지? 서선사에 왔습니다. 거기 지금 무엇을 하지? 라면은 무엇을 합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 그것을 가르친 정보는 뭐냐? 살아있는 자기 삶의 생동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정말 살아있는가를 보여줬죠. 휩쓸려가는 수많은 언어 체계 속에 거기에 딱 묻혀가지고 똑같은 걸 남의 말을 가지고 반복하고 나 지금 뭐 배우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말고 그건 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살아있음을 보여달라 이 말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손을 내밀었어요. 너의 언어에 내가 물들지 않고 나는 이 순간에 너하고 교류하자는데 딱 나의 표현을 행동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게 엄청 괜찮아 보였지요. 그래서 그 업무는 한 단계 더 딱 밀어서 정말로 이게 자기 살아있는 표현인가 하고 딱 물었던 거예요. 물어있는데 그거 탁 때렸어요. 탁 때려 있으면 지 나름대로 뭘 또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맞았는 순간에 다시 언어적 사고 구조로 툭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할 때 이 운문이 진짜 깨우쳐. 네가 할 것이 그 언어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액션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그 말에 네가 휩쓸려 가지 말고 내처럼 말을 던져 관계없이 나를 보여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제가 흉내내는 것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으니까 가짜 쇼를 내는 거예요. 예, 이 운문이. 이게 자꾸 들어도 어렵죠. 어렵지만은 내용은 확실한 게 내용은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인간 사회에 살아갈 때 서로 주고받는 말, 사회 시스템, 반복되는 지식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어가 자기가 살아있는 현재 살아있는 의식이 없어졌어요. 흉내내고 따라하고 남의 말 반복하면서 마치 자기 말로 하니까 자기 얘기인 줄 알아요. 자기 살아있음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자기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한 번 깨어나면 그게 반복되면 자유해방을 누리는 거지 그걸 갖다가 막 경전을 듣다 보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의 틀에서 깨어나서 자기 삶의 생각에 노예가 있던 걸 보는 순간에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건데 생각에 자꾸 생각을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얻을수록 그거 안 되게 돼 있죠. 이 선불교에 가르치면 그런 거예요. 즉각적으로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선불교의 가르침이다.